안녕하세요. 제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40대 남자입니다. 제 직업은 구두 닦기예요. 지나가다 한 번씩 보게 되는 구두 수선집 아시죠? 바로 그곳이 제 일터랍니다.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건사했어요. 하지만 남들에게 보란 듯이 자랑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아무 죄도 없이 무시를 받으며 살기도 했죠. 저를 무시하고 창피했던 건 바로 전 처가 식구들이었는데요. 저는 그 처가 식구들과 함께 저를 창피해하고 신뢰를 무너뜨렸던 아내를 결국 제 인생에서 떨쳐내버렸습니다. 그 서러웠던 긴 세월과 마지막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넉넉하진 않아도 적어도 가난하게 자라진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동생, 그리고 지적장애 상급이던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산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아버진 저와 동생이 어렸을 땐 온갖 터들의 실은 다 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구두 닦는 기술을 배워 구두 닦기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여보 도시락 가져가요. 많이 샀으니까 배고프게 일하지 말고 많이 먹어요. 비록 지적장애라곤 하나 상급으로 장애가 심하지 않던 어머닌 남들이 보면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머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기억하는 것과 조금 어렵고 복잡한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말을 고르는 것 등의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뿐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아주 지극한 분이셨죠. 아버지 또한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 좋은 분이셨기에 저와 여동생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업한 전 나이 30에 2년간 연애했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 모두 크게 여유롭지 않은 집안이라 우리 모아놨던 약간의 돈에 대출을 껴서 전셋집을 얻게 됐죠. 당시만 해도 장인 장모와 처형과 처형의 남편, 그리고 처남 모두 살갑진 않아도 나쁘진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 또한 제게 잘하던 좋은 사람이었으니 결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3년 뒤 저는 때일은 고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계속 불안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미안해 여보. 제가 약 7년을 다녔던 회사는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들. 돌이 막 지난 나이고 아내가 출산하며 회사도 그만뒀던 때라 눈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 뒤 아무리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녀도 생각보다 재취업이 쉽지는 않더군요. 그러자 장인 장모는 점점 태도가 돌변하며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자네, 아직도 취업 못했나? 죄송합니다. 열심히 면접 보고 다니곤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하긴 별 볼 일 없는 대학 나와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다니던 사람을 어떤 회사에서 두 팔 벌려 환영해주겠나? 그러니까 진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큰 사이처럼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가고 했어야지. 아이고 속이 타들어가 취업이 안 되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자네가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우리 딸이랑 우리 손준 누가 책임져? 저도 대리운전도 뛰고 배달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돈을 벌곤 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제가 번듯한 직장에 얼른 재취업하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형님하고 비교하면서 절 깎아내리지 말아주세요. 제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됩니다. 부탁드려요 하고. 사위 무서워서 내가 무슨 잔소리도 못하겠네. 그렇게 내 말이 못마땅하면 얼른 취업을 하던가 끊어. 특히 장모는 시시때때로 제게 전화를 걸어 형님과 비교하며 절 무시했습니다. 처음엔 죄인처럼 마냥 죄송하다고 말하곤 했는데 듣다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정중하게 그만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죠. 하지만 그럴수록 장모는 제게 더 심하게 굴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날 처형과 형님, 처남과 이제 막 결혼했던 처남댁 앞에서까지 이러더군요. 자네, 지금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자네 때문에 볼이 붓해 우리 딸 얼굴을 보고도 자기 배 불릴 생각이 들어. 엄마, 내가 이 사람 좀 그만 괴롭히라고 했지? 내가 보리패기는 어디가 폐요 살이 빠지긴커녕 2kg나 쪘는데 오버 좀 하지 마. 이 사람도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 여보. 우리 그만 집에 가자.
여기서 밥 먹다간 당신 체하겠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형님과 처남댁 또한 민망한데 턱기침을 했죠. 그 와중에 처남은 엉망이 된 분위긴 신경도 안 쓰고 열심히 밥을 먹었고 처형은 나지막이 엄마도 너 걱정되니까 그런 말 한 건데 오히려 내가 유난이다해 하며 장인과 함께 아내를 휘겨보더군요. 아내, 최근에 결국 우린 밥을 먹다 말고 처가를 나왔습니다. 장인 장모가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는 아내가 있어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취업 때문에 계속 골치를 섞던 와중 안 좋은 120일까지 더 겹쳐오더군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당시 60대 초반이던 저희 어머니께서 그만 평소 앓던 지병으로 쓰러지셨던 겁니다. 다행히 큰 병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지만 정말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그 뒤에 한동안 어머닌 약해진 건강 때문에 집에서 안정을 취하셔야 했죠. 그때 아버진 구둣방도 열지 않고 어머니 곁에 붙어서 간병을 하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을 하셨어요. 형주야, 너 아직 면접 보고 오라는 곳 없었지? 예,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 저까지 걱정을 보태드려서 죄송해요. 그럼 너 면접 보는 거 그만하고 나한테 구두 닦는 기술 배워볼래? 너도 어릴 때 나한테 기본적인 건 배웠었잖아. 이게 별 볼일 없어 보여도 돈벌이가 좀 된다. 내 단골 손님도 많고 하니까 내가 내 구두방을 물려받으면 적어도 너희 식구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게야. 아버진 제게 자신의 구두수선소를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노후 자금은 충분히 모아뒀으니 저에게 기술을 모두 알려준 뒤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고향인 시골로 내려가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거기에? 그럴 것 같지 않아도 아버지의 벌이가 제법 괜찮았던 걸 알았던 전 고민 끝에 아버지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구둣방을 물려받는 과정이 썩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건 바로 무조건 제 의견을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반대 때문이었죠. 그냥 좀 더 노력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안 돼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요새 구두 닦는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게 벌면 얼마나 번다고? 당신 생각보다 벌인 괜찮은 일이야?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 단골 손님들도 많고 무엇보다 당신 뱃속에 지금 우리 둘째도 있는데 내가 하루 빨리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난 싫어. 남편이 구두 닦기라니 밖에서 말하기 너무 창피할 것 같단 말이야 뭐. 창피해 당신 우리 아버지 직업을 어떻게 창피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 평생 구두 닦으면서 가족을 건사하셨어. 그런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당신 남편인 나도 이 자리에 없다고? 아니 아버님이 창피하다는 말은 아닌데 젊은 나이에 구두 닦는 일을 한다고 하면 그냥 남들이 당신을 좀 무시할 것 같다. 그거지 내 말은? 아내는 구두 닦는 일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말뜻은 뭔지 알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일을 그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발끈하자 그제 아내는 횡설수설 말을 돌리며 결국 제 의견을 받아들여줬어요. 물론 아내가 싫어하면 저도 아내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고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스며들기도 했지만 당시 아내의 뱃속엔 둘째인 저희 딸이 있었고 아내는 계속해서 무직인 상태였기에 제겐 빨리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직한 지 1년 뒤 아버지께 기술을 배워 구둣방을 물려받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인 몇 달 뒤 귀향을 하시게 됐죠. 어서 오세요. 구두 닦으시게요. 그럼 뭐 구두를 사러 왔겠어요? 여기요. 나 잠깐 근처에서 밥 먹고 올 테니까 나 돌아올 때까지 깨끗하게 닦아 놓으세요. 마음에 안 들면 돈 안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구두 좀 닦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사장님이 젊으시네. 그래, 몇 살이슈? 30 중반쯤 됐습니다. 젊은 양반이 사업이라도 망했나? 불쌍해 보이게 왜 이런 일을 하시오? 부모님이 속 좀 상하시겠네. 나이도 젊은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물론 평범한 손님이 대다수였지만 간혹안에 걱정처럼 제 직업 자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구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굳이 제게 구두를 던져서 주는 사람 수선을 맡기고선 제가 내지도 않은 흠집을 제가 낸 거 아니냐며 돈을 못 내겠다고 생트집을 잡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절 불쌍하거나 한심하게 보는 사람 등등 말이죠. 장사를 하는 입장이니 최대한 웃으며 넘어가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제 구둣방으로 구두를 닦으러 오시던 아버지 때부터의 단골 손님. 구두 수선이 너무 잘 됐다며 한 번 안면을 튼 후 오며 가며 제게 음료수를 주고 안부를 묻던 근처 카페 사장님 수고하신다며 한여름에 맡긴 구두를 찾아서 돌아가다 말고 아이스크림을 사와 건네주던 아주머니 등등 기분 좋은 손님들과 일화도 참 많았답니다. 비록 사람들은 제 직업을 그리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 일을 하며 뿌듯함을 많이 느꼈어요. 무엇보다 저를 키워주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던 아버지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갔죠. 하지만 그런절 처가에선 날이 갈수록 무시하기만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큰 사이 왔어. 내가 요즘 밖에 나가기만 하면 자네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니네. 우리 큰 사이가 다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를 다닌다고 말이야. 에휴. 그에 비해 둘째 사이에겐 창피해서 내 꺼내지도 않어. 그 많은 직업 중에 하필 구두 닦기가 뭐야. 구두 닦기가. 의외 내 말이 기분 나쁜가. 그러게 내가 그놈의 볼품없는 구두방 때려치우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내가 친척 모임 갈 때마다 자네 때문에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 큰 사이 자랑으로 기 좀 사나 싶으면 다들 자네는 아직도 구두방 하냐고 물어대는 통에 말이야. 자네 앞으로 친척들 행사 있을 때 아예 오지 마. 그중 가장 심한 건 역시나 장모였습니다. 장인은 옆에 상상 저를 못마땅한 듯 보고 있었죠. 물론 처형과 처남도 절 무시한 거 마찬가지였어요. 처형은 은근슬쩍 자기 남편을 하며 저를 비교해댔고 장모가 옆에서 거들면 만족한 듯 저를 보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또한 처남은 예전엔 한 번씩 제게 술을 사달라며 전화를 하더니 제가 직업을 바꾼 후엔 연락을 뚝 끊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에게만 친한 척을 하며 앞에 있는 전 투명인간 취급하기 일쑤였죠. 처음엔 그래도 애들 엄마 가족이니 참아보려고 했는데 대체 죄인도 아닌 제가 왜 그런 모욕을 겪어야 하나 싶어 한 번은 화를 빵 터뜨렸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어요? 저도 돈 벌 만큼 벌고 우리 가족 먹고 살 걱정시킨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돈 버는데 뭐 보태주신 적 1번 없으면서 왜 저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제 직업을 그렇게 모욕하세요? 친척들, 행사요. 예,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안 올 거예요. 이제 저 가족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 틈에 굳이 제 발로 기어 들어와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 길로 가족들을 데리고 처가를 나와 버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아내는 제게 화를 내며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당신이 좀 참직을 했어. 1년에 가봐야 우리 집 몇 번이나 간다고? 그때만 좀 참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대체 뭘 잘못했어? 난 그래도 당신 가족이니까 아무리 면박을 당해도 최대한 참으려고 했어. 근데 더는 그러기 싫어. 게다가 당신 예전에 내가 일자리 못 구해서 구박당할 땐 그래도 내 편 들어주더니 당신이 반대하던 구둣방 시작한 뒤론 화를 내긴커녕 은근히 당신 가족들 편들지 않았어. 나 빼고 다 나를 못마땅해 하니 집에 대체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그거야 그러면 당신이 기분 나빠서라도 그 일 그만둘 줄 알고 좀 동조했던 거지. 솔직히나 큰애도 초등학교 들어간 마당에 당신 직업 좀 창피해. 정민이 학교 학부모들 만나면 남편 구두 닦는 일한다고 하는 거 부끄럽단 말이야. 여보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 길 그만두면 안 돼. 진짜 어이.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 내일 직업 그렇게 창피하면서도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사채할 건 다 하고 살지 않았어. 애 둘 낳고 당신 일 번한 적 있어? 게다가 당시 최근 1년 들어선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남들 사는 명품 백다. 따라 사려고 하고 부자도 아닌데 사는 옷마다 명품 옷에 금반지에 식기들도 죄다. 해외 명품 브랜드로만 사려고 했잖아.
애들 밥은 제대로 차려주지도 않고 SNS에 자랑식으로 사진만 찍어 올려대려고. 요즘 당신이 애들 나 몰라라고 브런치 모임이니 맛집 동호했니?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내가 몇 번이나 참아줬어? 애들이 나 퇴근할 때까지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다면서 얼마나 울상이었는지 알아? 그래도 애들 엄마니까 처가도 당신도 꾹 참고 산 거야. 그리고 당신도 애들 키우고 살면서 힘들었을 테니까 그래 좀 놀러도 다니고 사고 싶은 것도 사라고 그냥 내버려 둬던 거라고 우리 부모님 속상해 하실까 봐 내가 이러고. 사는 거 말씀도 못 드리고 나한테 처가 가는 거 강요하기만 해. 그럼 그땐 당신하고 관계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거야. 제 말에 아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직업을 창피하는 걸 떠나 결혼 초엔 안 그러더니 아내는 날이 갈수록 사치가 심해져 갔어요. 큰 애가 8살 둘째인 딸이 5살 때 딸 어린이집에서 죽이 잘 맞는 학부모를 몇 명 만나더니 그 뒤론 바깥 모임에 맛이 들려 이 모임 저 모임 안 끼는 모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애들과 집안일에 소홀해져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온 제가 청소며 빨래며 밥까지 하는 일이 잦아졌죠. 그런데 그 와중에 모임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따라서 사려고 들더군요. 그렇게 아내 보여주기식 사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게 된 겁니다가.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던 아내에게 서운함이 쌓이고 있었는데 갈수록 이상하게 변하기까지 하니 마음이 차츰 멀어지며 더 이상 처가 식구들도 참아주기 싫게 된 거죠. 그 뒤 전 명절 때만 장가식 처가를 갈 뿐 이외엔 처가 근처에 발길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저를 이젠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초부모를 보러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뵈러 저희 부모님 댁에 갔으니 저 또한 최소한의 도리만은 지키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처가 대판했던 날로부터 얼마 뒤. 저는 갈수록 사치가 심해지던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에게 맡겼던 경제권을 결국 뺏어오게 됐습니다. 당시 그렇게 하겠다고 바빠 우겨서 돈 관리 당신한테 맡겼었는데 더는 안 되겠어? 이제부터 돈 관리 내가 할 거야 싫어. 나 돈 관리 잘하고 있어. 진짜야. 아니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더는 못 참아. 당신 변해도 너무 이상하게 변했어. 그때 아내는 끝까지 제게 경제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힘으로 통장을 빼서 통장 정리를 해보니 세상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다달이 나가는 아내 명예 카드값이 장난이 아니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아내를 추궁하니 할부로 산 명품 옷과 가방들이 많았다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통장에 떡하니 찍혀있던 얼마 전의 인출 기록이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뭔데 3천만 원이란 거금을 인출했어. 아내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멋대로 인출해 썼더라고요. 아내를 최근에 들은 돈의 목적지는 재화를 돋우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냥 좀 썼어. 그러니까 그 큰 돈을 어디에 썼냐고. 그런 큰 돈을 쓸 때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대체 어디에다 썼어? 사실은 엄마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 동혁이가 몇 년 사이 주식에 맞들렸던 거 알지? 근데 걔가 이번에 잘못된 정보를 두고 대출까지 받아서 사고를 쳤나 봐. 그게 완전 폭락해서 지금 신용불량자들 위기를 당장 3천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고 기용까지 당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저를 매형 취급도 안 하던 처남이 진사고 뒷수습을 위해 아내는 장모에게 그 큰 돈을 빌려줬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일달 안에 그 돈 다시 가져와. 안 그러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돈도 돈이지만 난 당신이 날 속였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나. 그리고 또다시 이런 일 있으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알았어. 여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이혼이라는 말을 해. 그리고 가족끼리 그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 가족. 당신 가족이 언제 날 가족 취급해줬는데 잔말 말고 여기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이혼하겠다는 각서 써 안 쓰려면 지금 당장 이혼당할 준비하던가? 그날 결국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각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 뒤 아내는 제게 생활비를 탔었으며 한동안 사치를 못하게 됐어요. 물론 아내는 처가에서 3천만 원을 받아오지도 못했고 그놈의 모임 따라다니느라 여전히 아이들에게도 자주 소홀했죠.
그래도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니 아내를 한 번 봐준 전 최대한 알뜰살뜰 모으며 그동안 아내가 낭비했던 돈을 메꾸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3년 뒤 깨끗한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물론 대출을 끼긴 했지만 난생 처음 갖게 된 자가에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우와 여보, 진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래, 우리 집이야. 이제 집집 눈치 안 보고 벽에 묻힐 때 해도 되고 전세금 올리진 않을까? 계약갱신 때마다 불안에 떨지 않아도 돼? 정민아, 혜린아,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야. 멋지지 우와 아파트 사는 친구들 완전 부러웠는데 우리 아빠 최고. 아내와 사이는 많이 멀어져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네 식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하며 자축을 했습니다. 특히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생각나 눈물을 흘렸죠. 이렇게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그깟 고생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우린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집들이도 했습니다. 솔직히 처가 식구들은 절대 초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 간곡한 부탁이 있었거든요. 축하한다. 우리 아들, 그리고 엄마. 그동안 알뜰살뜰 애들 보리야 사니 말이야. 정말 고생 많았다. 나랑 내 시애비가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지? 암의 실체를 몰랐던 저희 부모님은 집들이 오신 날 마냥 아내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반면 장인 장모는 제게 고생했다는 말은커녕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축함의 김서방 집이 생각보다 너무 좋구먼. 구두 닦아서 이만한 아파트도 장만하고 그게 생각보다 벌이가 좀 되나봐 내됩니다. 에휴 그래 소라 너라도 이렇게 잘 살아서 다행이다. 네 언니 결국 이번에 이혼한다더라. 그렇게 내 형부한테 까탈스럽게 굴더니 결국 내 형부가 내 언니랑 못 살겠다고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 애들은 내 형부가 데려가기로 했고 네 언니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다. 아휴, 박서방 그놈 오리가 그렇게 예뻐해줬는데 역시 검은 머리 짐승한 땐 잘해주는 게 아니야. 그래도 서울까지 오셨던 저희 부모님을 잘 대접해준 아내를 생각해 저는 꾹 참고 단답으로 대답하며 밥만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래도 장인 장모는 더 이상 구두 닦기가 어쩌고 하는 말은 않고 그날엔 결국 처형과 이혼을 결정한 자신들의 큰 사이 욕만 해대다 돌아갔죠. 이혼 사유는 술만 마시면 물건을 다 부숴대는 처형의 술 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혼 소식을 들으니 한층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저 또한 아내를 한 번 봐주긴 했지만 억지로 사치는 못하게 됐어도 여전히 가정의 소홀한 모습에 마음이 차게 식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그런 이제 심란함에 끝내 불을 지피더라고요. 당신 화장대 위에 있는 차 키 뭐야 그게? 거기 있었어. 분명 핸드백에 잘 숨겨뒀는데 뭐라고 설마 당신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차 뽑았어? 사실은 당신 몰라. 여기 아파트에 주차돼 있는 차들 보면 외제차가 한둘이 아니잖아. 게다가 나 요새 만난 이 아파트 여자들 알지? 거기 여자 중 한 명은 나처럼 주부인데도 자기 외제차 따로 끌고 다니더라. 남편 직업이 의사래. 근데 나는 남편 직업도 꿀리고 당신이 명품 옷도 더 안 사주잖아. 그래서 지기 싫어서 풀대출로 외제차나 뽑았어. 아내는 이사한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후로 또다시 그 사치병이 도졌던 겁니다. 아내는 그 모임에서 또 죽이 잘 맞는 여자들 몇 명을 만나 전보다도 훨씬 자주 놀러 다니고 술을 마시고 다녔어요. 제발 집안일은 고사하고 애들 좀 챙기라고 화를 내도 속에 경 읽기였죠. 그 와중에 그 여자들에게 지기 싫다며 자꾸 제게 또 명품 옷을 사달라고 운을 띄우기에 화를 냈더니 자기 명의로 또 카드를 만들어 기어코 쇼핑을 한가득 해왔더군요. 예전에 분명 카드를 제가 잘라버렸었는데요. 그래서 노발대발하며 카드를 또 빼앗아 버렸더니 이번엔 겁도 없이 후라이프로 외제차를 사왔던 겁니다. 그때가 그 아파트를 이사한 지 고작 1년 정도가 지났던 때였어요. 기가 찬 저는 아내에게 대체 그걸 무슨 돈으로 갚으려고 저 몰래 사왔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아내의 대답에 정말 뒷목을 잡고 말았죠. 사실 당신 몰래 만들어 둬던 카드가 하나 더 있어. 그걸로 카드 대출 받아서 동혁이가 권유한데 2천만 원 투자해뒀어.
동혁이가 투자만 하면 다달이 몇백씩 수익금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 그걸로 차 할부 비용도 카드 대출금도 갚으면 돼. 이거 진짜 확실한 투자라고 동혁이가 그랬어. 당신이 알면 반대할까 봐 비밀로 하긴 했는데 진짜 남는 장사라고 했다니까 물론. 지난 2달 동안은 수익금을 못 받긴 했는데 다음 달엔 진짜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차도 산 거야? 아내는 우물쭈물하며 처남을 통해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그거 완전 사기잖아? 아니야. 동혁이가 주식 같은 걸 잘 알잖아. 걔 돈도 투자했다고 했어? 믿어봐. 저남 저번에도 주식 투자 잘못해서 몇천이나 돈 날렸잖아. 그래서 당신이 당신 엄마한테 3천만 원 빌려주고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잖아. 근데 그런 처남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당신 만약에 그 돈 잘못되지 당신 예전에 나랑 각서 썼던 거 알지? 나 이번엔 당신 안 봐줘. 정말로 이혼할 거야. 알았어? 난 당신 멋대로 저지른 대출금 단 한 푼도 못 갚아줘. 아내는 당황하며 이번엔 정말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자꾸만 저 몰래 일을 벌이는 아내에게 마음이 전부 떠난 상태였어요. 말은 저렇게 했지만 설사 처남이 권한 투자가 잘 된다고 해도 더는 아내와 살 마음이 없어졌죠. 그렇게 한동안 전 제 눈치를 보던 아내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냉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던 어느 날 제 구둣방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김서방 잘 있었나? 그 사람은 바로 장모였습니다. 하도 황당해서 여긴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아내가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내와 제가 이혼할 위기에 놓이자 장모가 절 회유하러 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철저히 빗나갔죠. 장모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더 뻔뻔하기 그지없더군요. 김서방 저번에 보니까 집이 아주 넓고 좋더라고 구두 닦아서 그런 좋은 집도 사고 우리 사위 아주 대단해. 아, 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왜 그렇게 쌀쌀맞게 말하나? 나 차내 창몰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전 안부 한 번 안 묻던 절 제 일터까지 왜 찾아오셨냐고요? 그렇게 창피해하던 제 구둣방을 직접이요. 아니, 사실은 자네 천일말이 있세 걔가 또 사고를 쳤지? 뭔가 저번에 자네한테 빌려서 갚아준 3천만 원이 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훨씬 더 많더라고. 게다가 이번에 무슨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기였던 모양이야. 이번엔 진짜 될 투자라고 컵도 없이 또 대출을 받아서 했다가 날려먹었다는 꿈은 어떻게든 범인 잡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닌 모양인데 신고냈는데 결국 못 잡을 것 같대. 그래서 길바닥에 나아질 판이라고 하네. 장모는 제게 처남이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빚더미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직감했죠. 처남이 망했다는 투자가 바로 제 아내가 2천만 원을 넣어놨다. 던 그 투자라는 걸 말입니다. 방금 자기 입으로 자기 둘째 딸의 이혼을 확정지었다는 건 꿈에도 모르던 장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집 팔고 급이 갚아주려고 방금 집을 내놓고 왔네. 그리고 우린 우리 큰애랑 같이 자네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야. 자네 집방도 3개이지 않나. 우리 큰애는 그냥 거실에서 자라고 하고 나랑 자네 장인한테 방 하나만 주게. 우리가 딱 5년만 신세 좀 지겠네. 자네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같이 방 쓰라고 하면 되잖아. 장모는 처형과 장인가? 셋이 저희 집에 들어오겠다는 말을 하려고 제 가게까지 왔던 겁니다. 그것도 부탁도 아닌 통보를 하루 말이죠. 저는 기가 차서 단박에 거절을 했죠. 뭐 5년을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그동안 절 얼마나 무시하고 구박했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근데 이거 저희 집사람도 아는 내용인가요? 그건 아닌데 걔야 뭐 자기 친척 일인데 당연히 좋다고 하겠지? 그래도 내가 자네 생각해서 소라통해서 말 안 하고 자네한테 직접 말하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그리고 자네 남자가 고자고리가 구박 좀 했다고 꽁에 있나? 아휴, 알았네. 내 사과 암세. 그러니까 마음 풀고 우리 앞으로 잘 좀 살아보자고. 싫습니다. 그래도 사이라고 제가 두 분께 기본적인 돌인하면서 살았지만 같이는 절대 못 삽니다. 안 돼요. 저희 애들도 점점 크고 있고 성별도 달라서 지금처럼 각자 방 쓰게 해야 돼요. 정말 정없이 왜 이러나 초부모도 부모야 이 사람아 잔말 말고 방 비어나 아직 둘째 너리잖아 지호 오빠랑 같이 방 못 쓰게 할 것 같으면 자네 방에서 같이 지내게 하면 되잖아. 아니면 우리랑 같이 방 쓰게 해도 되고. 나 참애 아내 엄마 일세? 아 그래요? 아까부터 부모 하시는데 저는 두 분이 저한테 언제 부모 역할을 해주셨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어떤 부모가 자식 직업 가지고 대놓고 무시합니까? 그리고 제 아내 부모라고 하셨죠? 그럼 장모님 그 귀한 딸 반품해 드릴게요. 그럼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뒤돌아서 고이 돌아가세요. 물건도 아닌 사람이라 어디다가 폐기 처분하기도 힘들었는데 잘 됐네요. 제발 좀 데려가세요. 안 그래도 저 집사람이랑 이혼하려고 했거든요. 그거 아세요? 처남이 했다는 투자 집사람이 카드 대출 받아서 2천만 원이나 같이 한 거요? 예전에도 장모님한테 멋대로 3천만 원 준 거 걸려서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이혼하겠다고 저한테 각서 썼거든요. 근데 그 돈 절대 못 찾을 거라고 장모님이 방금 저한테 속 시원히 말해주셨네요. 전 돈도 안 벌면서 사치만 일삼고 애들한테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아 맞다. 그 3천만 원 언제 갚으실 거예요? 이제 가족도 아닌데 당장 갚으세요. 어차피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어른이니 좋게 거절하려던 제게 장모는 화를 내며 억지를 써대더군요. 결국 저는 화가 폭발해 아내보다 장모에게 먼저 이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게 빌려갔던 돈도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장모는 식겁을 하며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갑자기 그 돈 얘기가 왜 나와? 정말 쪼잔하게 왜 이러나? 그리고 애가 그깟 돈으로 사고 좀 칠 수도 있지 고작 돈 문제 가지고 이혼을 해. 언젠 구두 닦기 사위라고 그렇게 절 무시하시더니 그 구두 양냄새 묻은 돈은 또 필요하셨나 보죠? 제가 구두 닦아서 산 저희 집도 이제 와서 그렇게 탐이 나셨어요.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두 분한테 상처받을 만큼 받았고 그래서 더는 두 분 아니 그 집안 식구들 전부 가족이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고작 돈 문제가 아니라 제 직업을 창피하고 집안은 관심조차 없는 와중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깎여서 정이 뚝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처가 식구들까지 이렇게 하나같이 모렴치한데 제가 뭘 위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안 그래도 이혼하고 싶었는데 가려운 거 시원하게 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는 우리 사회에 할 말 없겠죠? 얼른 나가세요. 영어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요. 저는 들고 있던 구두솔까지 내던지며 장모를 마구 쫓아내 버렸습니다. 장모는 뭐 저런 놈이 다 있냐며 제게 욕을 한 사발 하더니 이내 사라졌더라고요. 진짜 마지막. 오만 적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니 아내는 염치도 없이 제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게 쫓듯이 쫓아버렸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그래도 가족끼리 힘들 때 좀 도울 수도 있지? 절대 학과 못한다고 말했다며 당신 진짜 정 없다. 당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장모님한테 못 들었어. 나 당신하고 이혼한다고 한 거 처남하고 당신이 한 투자 사기였다며 그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도 이제 알았어. 걔가 풀이 죽어서 미안하다고 어제 전화 왔더라. 아 나도 속상해 미치겠어. 근데 당신 이혼 얘기 꺼낼 정도로 화가 났던 걸 아니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솔직히 당신 나랑 진짜 이혼할 거 아니잖아. 당신처럼 가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들한테 엄마를 빼앗겠어? 그치 근데 화가 나서 그런 소리를 한 거잖아.
나 다 알아 여보 어차피 이혼하지도 않을 거. 우리 가족 그냥 좀 받아주면 안 돼? 엄마랑 아빠가 진짜 당신한테 앞으로 안 그럴 거래 나랑 아까 전화로 약속도 했어. 그래, 그럼 당신이 직접 돈 벌어서 집 사서 당신 식구들 책임져. 당신 머리가 왜 그렇게 꽃밭인지 모르겠는데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나랑 쓴 각서 기억하지? 난 당신 집은 물론이고 당신한테도 정 떨어지기 시작한 지 오래야. 난 아주 이제 당신이라면 지긋지긋해. 그리고 집안일은커녕 애들한테도 관심 없는 당신을 애들 엄마로서 별로 남겨둬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어? 저번에 당신이 주말에 하루 종일 나가 있던 날 있지? 그때 애들이 엄만 찾지도 않더라. 당신은 애들한테 그런 존재야 있으나 마나한 존재. 당시 그동안 말아먹은 돈이 얼마인지 굳이 안 세워봐도 엄청난 건 알지? 게다가 당신 여태 애들도 잘 안 돌보고 가정에 소홀했던 것까지 보태면 이혼 소송에서 무조건 법은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당신이 멋대로 처가에 빌려준 돈 그건 그냥 내가 애들 낳고 산정 생각해서 재산 분할해줬다고 생각하고 안 받을게. 그러니까 조용히 짐 싸서 나가. 여보 진심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 우리 가족 얘기 때문에 더 화가 났구나.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 우리 집에 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할게. 아니 아예 우리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말자. 그럼 되는 거지. 여보 무섭게 왜 그래?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고 어떻게 살라고? 그건 더 이상 내 알바 아니지. 여태 내가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니까 앞으론 직접 일해서 그 좋아하는 사치도 하고 모임도 나가. 그럼 되잖아. 그렇게 창피하던 구두 닦기 남편이자 사이가 나가준다는데 왜 이제 와서 다들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난 당신한테 할 만큼 했어. 기회도 줄 만큼 줬고 그 모든 걸 다 뻥 차버린 건 바로 당신이야. 이젠 내가 내 인생에서 날 좀 먹는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 영원히 내다 버릴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아내는 그제 엉엉 울며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결국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도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주부가 집에 있을 땐 티가 안 나도 없어지면 바로 난자리가 보이는 법이야. 어디 나 없이 애들하고 한번 살아봐. 분명 며칠도 못 가서 후회하게 될 거야. 어디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고.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는 게 주부 아니야. 당신이 집에서 뭐 하던 게 있어야 난자리가 보이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아내가 나간 후에야 저는 방에 들여보냈던 아이들을 불러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13살 10살로 어느 정도 철이 들었던 아이들은 울먹이면서도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린 아빠 편이에요. 나랑 혜린이는 엄마가 없어지는 것보다 아빠가 슬픈 게 훨씬 슬퍼요. 우린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말해주는 아이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얼마나 아내가 소홀했으면 애들이 이렇게 말하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직접 애들의 등교 준비를 해줬어요. 어차피 애들은 학교 끝나면 곧장 학원으로 가니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의 저녁을 직접 차려주고 집안일을 했죠. 솔직히 아내와 함께 살 때에도 늘상 하던 일이라 아내가 없어도 뭐가 불편한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 또한 아내를 전혀 찾지 않았고요. 저는 이혼 서류를 픽으로 초과해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는 길길이 날뛰며 제게 전화를 걸더군요. 자네 진짜 자네까지 이럴 게인가? 소라가 지연이처럼 술 먹고 물건은 부수기로 했어. 뭐랬어? 부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참고 살 줄도 알아야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가? 장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할 말 못할 말 어디서든 다 하고 사셨어요. 근데 그거 하세요. 장모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오만저기 와르르 떨어지는 거요. 그렇게 살다간 분명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갈 거려. 장모님이 잘못이긴 자식 교육 때문에 결국 장모님 딸들이 그렇게 이혼하는 겁니다. 장모님, 아니, 아주머니. 저는 더 이상 그쪽 집안과 털끝만큼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창피한 구둣방은 커녕 직업 자체가 없는 아주머니 딸 데리고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전 이만 차단합니다. 이혼은 진행해야 했기에 저는 아내를 제외한 모든 처가 식구들의 연락처를 전부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내가 울며 불며 집으로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비밀번호도 제가 바꿔버려 열지 못해 저는 직접 아내에게 문을 열어주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왔어. 여보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설마 했는데 내 빈자리가 전혀 안 느껴졌어. 얘들아 엄마 안 보고 싶었어? 네 엄마 안 보고 싶었어요. 큰 아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자기 엄마를 향해 비수를 꽂더군요. 아내는 충격을 받았는지 울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를 향해 말했죠. 이제 알았지? 당신 애들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걸 계속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나 정말 소송 걸 거야. 애들한테 더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그만 이혼해. 아내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협의 이혼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쓴 각서도 있었으니 그 이상은 억지 쓰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래도 아내가 가정에 충실했던 한때를 생각해 아내에게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해줬어요. 뭐 그 돈으로 외제차 할부금 갚고 대출금 갚으면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혼 확정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아내를 봤을 때 아내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외제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직장은 구하지도 않고서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남남이 된 아내의 일은 더 이상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지금은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구둣방을 운영하며 어느덧 중3이 된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을 키우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몇 번이나 전처에 전화를 받았어요. 특히 이혼을 했던 해엔 전처는 몇 번이나 울며 제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애들 문제 때문에 연락을 완전히 끊을 수도 없어 전화를 받아줬더니 전차는 계속해서 하소연을 했죠. 여보 나 진짜 당신하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나 요새 식당으로 일 나가 엄마가 생활비 안 낼 거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하기 싫은 일 겨우 구했어. 안 하던 일 하려니까 삭신도 쓰시고 모임 사람들한테 식당 일한다고 말하기 창피해서 아예 모임에도 안 나가? 나갈 돈도 없고 그리고 나 차도 폐차했어. 알고 보니까 이게 침수차더라. 완전 사기당했어. 우리 결국 동혁이 빚 갚아준다고 집 팔아서 방 2칸짜리 다 쓰러져가는 집으로 이사했거든. 이 좁아터진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언니까지 넷이서 사는데 너무 불편해. 게다가 동혁이 걔는 돌신나게 빌려갈 땐 언제고 돈 갚을 생각은 커녕 집 좁아서 불편하다고. 명절에도 안 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여보 나 넓고 좋았던 우리 아파트가 너무 그리워. 나 정말 이혼한 거 너무 후회돼. 우리 나무도 당신이 그립지 않아. 당신 정민이한테 전화해서 그랬다며 아빠한테 엄마 보고 싶다고 말 좀 해달라고. 근데 정민이가 단박에 싫다고 거절했다며 당신 원래 애들 안부 묻지도 않던 사람 아니야? 대체 왜 그러고 살아.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나 저번에 아파트 주민 모임에 다녀왔는데 당신 부녀회에서 내 직업 공무원이라고 속였다며 그렇게 창피하던 구두 닦기 남편을 왜 자꾸 그리워해. 난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에게 미련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인생 공부했다고 치고 이제 정신 차리고 새삼 좀 살아. 남의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진짜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길 바래. 당시 당 애들 낳고 산 사람으로서 마지막 남은 의리로 해주는 말이야. 제 말귀를 알아들은 건지 전처는 한동안 정말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몇 달 전 전처는 또 제게 오랜만에 전화해 대낮부터 술에 취해 한심한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여보 잘 있었어. 여보 옛날엔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나 요즘 들어서 자꾸 후회만 해. 여보 나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런 실수 2번 다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사실 나 저번 주에 차였다. 그 자식 그렇게 내가 좋다더니 고작 8개월 만에 날 차버리더라. 사탕 발린 말로 얼마 있지도 않은데 돈 다 뜯어가더니 잠적해버렸어. 역시 세상에 당신 같은 남자는 없나 봐. 보고 싶어 여보. 저는 그 한심한 말에
그냥 아무 대답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애들 일로 연락할 일이 있을 것 같아 계속 전화를 받았더니 애들 얘긴커녕 저런 쓰잘데기 없는 말 만들어 놓으니 차단 안 할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전처의 번호를 그냥 차단해 버렸어요. 어차피 애들 안부 한 번 안 묻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전처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하지만 애들에게도 연락 한 번 없는 사람이니 알아서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자신들이 밥은 잘 먹고 사는지 한 번 묻지도 않던 전처를 마음에서 잊은 지 오래랍니다. 오히려 가끔 조카들과 매제와 함께 놀러 오던 제 여동생을 더 좋아해 종종 안부 전화를 하곤 하죠. 저는 아내도 없으니 어느덧 많이 연로해 주신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공기 좋은 시골이 훨씬 살기 좋다며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빠, 우리 이번 주말에 강릉 가기로 한 거 아니지셨죠? 아이고, 맞다. 아빠가 깜빡했네. 아빠, 너무해요. 저랑 오빠랑 둘 다 벌써 짐도 다 싸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 농담이야. 농담. 아빠가 이미 수영장 돼 있는 숙소로 다 예약해놨죠. 와, 우리 아빠 최고. 저와 아이들은 전처 없이도 아주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아이들은 저와 전처가 싸우는 모습을 안 봐도 되니 오히려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의 역할까지 전부 다 해주며 아빠로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생각이에요. 부디 전처도 그래도 애들 엄마이니 어딘가에서 남의 시선만 신경 쓰는 인생이 아닌 진짜로 멋진 자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면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만 신경 쓰다가 정작 진짜로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는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걸 저는 전처와 전처가 식구들을 보며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행복도가 좌우된다는 말을 사연을 마치며 꼭 드리고 싶네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선 꼭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 추구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끝맺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